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옥타 회원분들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이기상 연구원입니다. 우선 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백그라운드가 창업자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정도 연속으로 창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VC 투자 유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엔젤 투자 유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에큐아 형태로 M&A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진솔한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번외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장 검증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사업들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제 탤런트를 좀 더 활용해서 제가 이제 투자자로서 커리어를 시프트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문 엔젤, 적격 엔젤, 그 다음에 저는 특히나 자동차 쪽에 어떤 버티컬에 대한 이해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오토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문 엑셀러레이터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자문위원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동차 쪽에 또는 국내에서 뭐 이런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강의로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조언이나 메일로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뭐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죠. 자금 조달 결정 요인, 창업자의 형편, 산업의 형속도, 필요 자금의 크기, 사용처, 지원 상황, 뭐 이런 것들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하면 되겠다 라는 어떤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 조달이라는 요소들이 사실은 사업 초기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개발 단계나 상품화 단계, 사업화 단계 모두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개의 상품이 잘 성공한다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초기, 확장 자금, 기업 매수 이렇게 한 개 제품을 성공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이상의 사업을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무적인 이해를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활동들을 대부분 사실 많이 포기하세요.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한테 맡기면 된다. 재무적인 부분은 뭐 회계사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는데 제가 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짜장면을 못 만드는데 볶을 줄 모르는데 짜장면집을 오픈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인지하시고 단어 하나부터 모르는 게 나오면 사실 요즘에 뭐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찾아보시면 워낙 쉽게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시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마인드셋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에서 성공 요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단언컨대 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A급 아이디어를 가지고 B급 팀에서 하는 퍼포먼스하고 B급 아이디어를 가지고 A급 팀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팀의 역량이 더 중요한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자금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어떤 팀빌딩, 세팅을 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언컨대 창업이라는 것들은 가설 검증 과정이고 그 가설 검증을 얼만큼 시간, 비용,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팀이 세팅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은 스킵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의미 있는 팀이 세팅되었을 때 비용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금,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투자. 해외에 계신 우리 옥타 회원분들께서는 사실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우 직관적으로는 정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또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사업화 해보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창업 패키지가 1년에 한 2,0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무상 자금, 대출이 아니고요. 갚지 않아도 되는 성실 운영 시 실패해도 그리고 성공해도 회수하지 않는 자금을 제공을 하고요. 1년에서 3년 차 같은 경우에는 39세 미만의 기업에는 창업 성공 패키지, 그 다음에 39세 이상의 기업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3년 이상의 기업들한테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연령 제한이나 사업자 구분이 없이 예비자부터 7년 미만의 기업에 해주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패키지류라고 하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창업진흥원에 들어가셔서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간 공고가 올라오고요. 지금 접수받는 공고 순으로 소트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사실은 내가 기본 자금 아예 없이 사실 창업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나의 기본 자금을 미니멈으로 확보를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 돈을 들이기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프로덕트가 내가 원하는 기술로 구현이 돼서 제품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가설 검증하는 거고요. 레버리지 자금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장성이나 고객 가치가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제품을 이제 고도화 하셔야 되겠죠. 고도화 하시는 게 정부에서 사용하는 R&D 자금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세션에서 충분히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정부 지원 사업하고 R&D 사업은 제외하고 세 번째,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코어 밸류를 확인하고 제품 고도화를 완료한 이후에 우리가 민간이나 또는 어떤 기관 투자 받아서 스케일업 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면 가설 검증 과정, 그 다음에 고도화 과정, 스케일업 과정,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코어 밸류를 만드는 거는 사실 창업자의 어떤 기본 자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 자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한 1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R&D 자금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확대,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은 이 밑에 1번, 2번 자금들도 다 활용을 하지만 투자라는 어떤 베이클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주 관계 또는 이 주식에 대한 변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들으시는 경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으셔서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를 좀 앞에 인트로로 넣었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계약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가치에 동의를 해서 우리 회사 지금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아질 거라는 동의하에 현재 가치로 우리 회사에 법인에 돈을 투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개념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주식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자본금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회사 가치가 10억, 20억, 30억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은 이 자본금이 너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쿠팡 처음 투자 받을 때도요, 자본금 1,000만 원일 때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자본금 사이즈에 대한 어떤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자본금의 사이즈로 해서 몇 배수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전 방식으로 아직도 통용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배수 투자를 받았다, 20배 투자를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회사의 현재 가치가 얼마고 우리가 거기에 현금을 얼마 투여해서 포스트 밸류가 얼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1,000만 원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여태까지 만들어낸 어떤 무형의 가치, 이 가치를 합산해서 현재의 가치를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엑셀러레이터나 VC 엔젤 투자 단에서 움직이는 이런 밸류들은 사실 10억 언더부터 100억이 넘는 수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통 엔젤 투자라고 보면은 사실 거의 30억 언더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엔젤 투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럼 우리 회사 밸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또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9억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회사 밸류를 9억이라고 하고 엔젤 투자 1억을 받으면 이 9억하고 1억을 합치면 이게 10억,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10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사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자본금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주식의 개수가 있으니까 현재 회사 가치를 확정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개수가 확 픽스가 되기 때문에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나누기 주당 가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 받는 투자 단가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5천만 원 설립 자본금으로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갑이라는 대표님께서 자기가 5천만 원을 투여해서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 10,000주를 발행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 내신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 가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를 한번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동의를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자본금 5천만 원에 이 사람들이 이제 투여해서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를 합산해서 현재 가치를 40억 원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 10억 원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했을 때 이 40억 원을 나누는 거죠. 몇으로요? 지금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인 10,000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한 주당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4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10억 원 투자를 받았을 때 몇 주를 발행하면 되나요? 40만 원을 10억을 40주 40만 원으로 나누면 2,500주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갑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5천 원에 10,000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 B는 40만 원을 페이하고 주당 2,500주를 회사가 새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신주 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도 거래소를 통해서 A라는 사람에서 주머니에서 B라는 사람 주머니로 돈이 이동하는 거고 거래소는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지 그 돈이 삼성전자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구주고요. 이거는 회사에 돈을 넣고 회사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주 발행인 거고요. 보통의 투자는 다 이렇게 신주 발행을 회사에 해서 그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머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 머니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 갑이 10,000주를 소유하고 80%, 그 다음에 투자사 B가 2,500주를 소유해서 20%, 전체 발행의 주식 수는 12,500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투자했을 때 주식 개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죠?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나머지 시간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되면 너무 심플하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 스톡옵션 발행했다, 뭐 우리 사주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투자자 B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너네들이 스톡옵션을 발행할 거니까 그 스톡옵션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 개수로 미리 산정하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타당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40억은 기반 그대로인데 주식 개수 만주가 아니라 만주에서 미리 발행될 스톡옵션 10%가 더 발행됐다고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11,000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20% 주식에 대해서는 변동이 생기지 않고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80% 주식 중에 스톡옵션 10%를 제외를 해야 되니까 창업자가 이제 70%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투자하기 전에는 만주, 투자단가 5,000원, 투자 총액 5천만 원, 지분율 100%였던 것에서 투자 후 스톡옵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생기는 거고요. 보통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스톡옵션 발행을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너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이 스톡옵션 캡을 보통 리밋 걸게 되고요. 계약서상에 보통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뭐 12에서 15%까지 보통은 10% 전후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톡옵션 풀을 발행을 해서 투자한가까지를 하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투자 단가가 아까 40만 원에서 34만 9,650원으로 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죠. 결국은 투자 계약서를 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리한 형태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찌 보면 사실 미래의 주식을 또 추가로 발행할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분 투자 이후에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 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계는 첫 번째 엔젤 투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제도고 뭐 미국에서는 뭐 Y 컴비네이터나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이 워낙 기본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초기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 VC 투자, 오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젤 투자 넘어가는 데부터 혹시 한 번만 지금 그 대사랑 물 마시는 거랑 겹치셔가지고 한번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본격적으로 오늘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앞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탑다운으로 크게 어떻게 들어갈지 좀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투자는 3가지 꼭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받는 엔젤 투자,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VC 투자, 이렇게 3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건데 엔젤 투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시드머니를 받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하고 비용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스케일업을 도와주는 게 VC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엑셀러레이터는 무명 가수를 발굴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VC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일정 이상 성장한 가수들이 소속사 옮기는 느낌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투자라는 단어는 다들 너무나 직관적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엔젤일까요? 사실은 저도 뭐 10개 가까운 기업에 엔젤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한 2개 정도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 원금의 100%를 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만큼 사실 어떤 그런 뭐 엔젤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사실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엔젤 투자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엔젤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당연히 엔젤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뭐 이걸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엔젤 클럽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상호 간에 어떤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끔 제도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은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 방식 두 가지가 있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 혼자 책임 하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주명부상에 김길동, 홍길동, 박길동이 따로따로 명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 조합, 일종의 어떤 프로젝트 펀드나 블라인드 펀드 형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같이 돈을 넣어서 투자하는 개념인 거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조합에 돈을 넣으시고 그 조합에서 n분의 1로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한 개의 기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전체 n분의 1로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전액 손실하는 위험은 줄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서 GP라고 해서 제너럴 파트너, 즉 돈만 넣는 분들을 L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GP라고 부릅니다. 저도 사실은 한 7개 정도 조합에 LP로도 참여하고 있고 또 GP로도 참여하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주도적으로 리딩이 자신이 있으시면 추후에는 LP를 하시다가 GP로도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엔젤 투자의 목적도 내가 자문한 기업들이 M&A나 상장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떤 차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엔젤 투자한 기업이 상장한 케이스는 없는데 저하고 같이 엔젤 투자하고 있는 우리 전문 엔젤 이식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장 경험이 M&A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단에서 거의 같이 들어가셨었는데 뭐 그냥 정말 좋은 분들 소개받아서 이 팀 세팅할 때 50만 원 정도 본인이 오늘 그냥 술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50만 원 출자하셨던 게 600배수 정도 해서 거의 뭐 한 3억 원 정도로 엑시스를 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더 투자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내일도 같이 바이오 기업 실사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 돈 있으신 분들이 정말 대체 투자로 엔젤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으시구나라는 부분들을 점점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엔젤 투자들을 계속 정부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의 주도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엔젤 투자를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적인 역할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공제 형태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2020년은 아직 신고를 안 했고 2019년도 신고했을 때는 제가 뭐 한 9천? 그래서 누진세율 한 36% 정도 소득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엔젤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를 꺼내 가지고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진세 구간을 좀 변경시키는 형태로 해서 8천만 원, 8,800 이하로 하게 되면 이제 소득세 구간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득세를 좀 줄였던, 종합소득세를 좀 줄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3천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3년에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투자한 금액을 나눠서 쓸 수는 없고요. 나눠서 투자하신 경우에 그거를 선택적으로 3년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내가 투자할 때 사실은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이 그렇게 사실은 막 좋은 기업일수록 사실은 그 돈에 목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내가 막 1억을 선뜻 엔젤 투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매칭 펀드라는 어떤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이상 금액 사이즈가 되게끔 하고 엔젤 투자자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장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1번 엔젤 투자자가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1번으로 끝나고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엔젤 매칭 펀드를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엔젤 매칭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지자체 자금, 지역금융기관, 아산나눔재단 등의 어떤 돈들을 한국벤처투자에서 주도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심사를 통해서 매칭 투자를 진행을 해줍니다.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은 1대2 매칭을 보통 진행을 하고요. 1대2가 진행이 안 되시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천만 원을 내가 투자했을 때 매칭 펀드를 통해서 6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공사이드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개별 엔젤 투자자, 그리고 전문 엔젤 투자자,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이런 형태가 개인 단위인 거고요. 법인 단위에서도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다른 형태의 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개인 단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엔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면 다음과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이상 금액을 공동 투자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두 번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대체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거를 패스하기 위해서 면제받는 이러한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하셨거나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또는 국가기술 자격,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박사학위 소재 이상 소지자들 출연연구기관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요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요건을 가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교육 이수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은 사실은 하루 반나절 6시간 교육이고요.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엔젤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엔젤 투자한 기업을 엔젤 매칭 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클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요건이 있는 거고요. 전문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3년 이내에 신주 투자 실적 1억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신 분들을 전문 엔젤이라고 해서 그냥 적격 엔젤, 그냥 엔젤 투자자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권한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에게도 매칭 펀드 권한이 있습니다. 엔젤 매칭 펀드를 받기 위해서 기업도 당연히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 사행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안 되는 거고요. 회사 가치가 무한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기반 70억까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 머니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봤을 때는 매칭 펀드 캡이 6억이기 때문에 이 회사 밸류를 60억까지 인정을 하고 엔젤 투자 3억을 했을 때 6억까지를 받아서 69억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70억 이하로 맞추는 것들을 권장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하는 기업의 밸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 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엔젤 투자 비이클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엔젤 투자자가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어떤 경영권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투자나 엔젤 투자에서도 일정 이상 지분을 과하게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보통 10억 원 정도로 엔젤 투자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년 이내 중소기업만 되는 걸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고 벤처기업을
등록하시게 되면은 7년 미만의 기업들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3년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사실 초기 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건에서 탈락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런 베이클 말고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정부가 대중들의 작은 자금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엔젤 투자를 받으실 때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리워드형이 아닌 증권형으로 자금을 모집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매칭 펀드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폐업한 기업이 5년 전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건에 탈락이 되시기 때문에 폐업한 기업이 없어지고 5년 이내에 매칭 펀드 투자를 신청할 기업을 설립할 것. 매칭 펀드를 신청을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폐업한 기업이 5년이 넘어서기 전에 재창업을 하셔야지만이 요건이 된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고의로 어떤 부도를 발생시켰거나 아직도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이 안 되신 경우에는 예외이고요. 또한 총 부채 규모가 30억 원 이하여야지만이 재창업 기업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속에 대해서도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 인지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억을 투자하면 6억을 받는 이 금액의 한도 제한이 한 회당의 제한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내가 한 번에 3억 투자하고 전문 엔젤이 그 다음에 6억 매칭 펀드를 받아서 9억을 한 번에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씩 투자해서 30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엔젤 투자한 거를 매칭 펀드에서 가져갈 때 계약의 사항들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주 투자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상한권과 전환권이 부여되는 우선주 형태로 보통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요즘에 모통주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젤 투자자가 적용한 동일한 기업 가치가 적용된다는 부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회사 가치를 10억 원으로 인정을 하고 이 회사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엔젤 매칭 펀드는 20억으로 투자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 동일한 기업 가치, 동일한 주식 가치로 발행된다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매칭 비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배수가 제일 많고요. 2배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딱 하나를 말씀드리면 2배수 예외인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서울, 경기 재창업 기업이 아니고 클라우드 펀딩을 안 하신 분, 이분은 방법이 없어요. 매칭 펀드 1배수인 거고요. 다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곳에 되어 있는 지방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 펀드 2배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창업 기업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2배수나 2.5배수 매칭 펀드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당 한도는 6억 원인데 회수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엔젤 투자자 또는 이 비이클에 따라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육 이수한 개별 엔젤 투자자다 라고 하면 나의 연간 매칭 한도는 2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2배수 매칭을 진행했을 때 연간 2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전문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원. 그 다음에 엔젤 클럽 같은 경우에 40억 원, 개인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도 40억 원. 똑같이 이런 법인 형태의 비이클을 쓰시는 분들도 매칭 한도가 연간 40억 원입니다.
당연히 한 개 기업에 쓰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업당 한도가 6억 원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2억 원이라는 한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한도를 제공하고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 몇 번 없는 어떤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2억 원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충분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콜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콜옵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막강하고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는 당연히 싸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막 3배, 4배, 5배 올랐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년이 지나서. 근데 누군가가 내 분양 가격에서 연봉이 5%만 내고 당신이 사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사야죠. 그쵸? 그것과 같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콜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엔젤 투자한 기업에 저는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10억 원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곧 M&A 이슈가 있어서 30억 원, 50억 원에 매각이 된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외에 나는 지금 현재 추가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죠.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매칭펀드 주식의 50%만큼을 내가 연봉이 5%를 주고 사와서 M&A 할 때 팔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바로 이 콜옵션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엔젤 투자 활동에서 그 콜옵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캐피탈 머니를, 캐피탈 게인을 획득하셨던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매칭 펀드를 진행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 유의미한 금액을 제공하게끔 만들고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은 엔젤 투자라는 것들이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으니 엔젤 투자해서 사실은 수익을 나누는 건에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콜옵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기본적으로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문 엔젤에 한해서 70%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설립 및 증자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사실 아직까지도 사실 한국에 있는 뭐 지방에서 법인 설립하신다고 하면 법무사 찾아가셔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뭐 자본금 얼마짜리 법인 만드실래요 했을 때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얘기하면 내 돈 있어서 내 돈 가지고 뭐 잔고 증명하면 되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무사한테 부탁하면 그들이 수수료 받고 도장 가져간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실은 대신 잔고 증명 끊어 주신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급 미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발행이 된 거죠. 가장납입 또는 자본금 미납 또는 뭐 차명거래 이렇게 첫 단추가 아예 결격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송 및 계약 위반 이런 사례들 결국 이런 걸 한 단어로 표현드리자면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있는지 담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행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공의 어떤 자금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료 제출, 협조 거부라든지 기타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안 되는 거고요. 대표자가 사실 국세지방세 미납, 그다음 기업 가치 아까 말씀드린 70억 이상 초과되거나 그 창업기업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경영권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진행이 어렵다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경우에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요.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엔젤 투자 받을 기업이 엔젤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해주고 정부 매칭 펀드를 받아서 머니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은 추후에 통장 자료 제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투자 자금의 출처가 프로브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고, 사실은 이렇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 요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꼼수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관계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한테 또는 거래처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들도 쉽지 않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허위인 경우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사실 투자 진행을 한 이후에만 되는데, 전문 엔젤 같은 경우에는 확약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약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니라 사실은 차인 명의로 하시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 또는 자녀 명의로 하시는 경우들, 그래서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차명으로 운영되는 경우들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주금 납입,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사 배치를 시국으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엔젤 매칭 펀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투자 받기 전에 얼른 좀 지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족이나 다른 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거래 대금이 주고받고 회사 가치를 좀 잘 인정받고 진행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나는 액면가로 거래하고 있으면서 엔젤 매칭 펀드는 더 큰 금액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절하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은 탈락 사례에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거래인, 거래처라든지 또는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좀 어렵다, 가족들 거래도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투명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투자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수수료를 요청을 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 돈을 돌려서 다시 받는 형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허위 또는 의도적 조작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진행될 수 없겠죠. 엔젤 투자한 기업이 그 조합에도 있고 엔젤 투자자가 같이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겸업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들도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신 이후에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엔젤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 VC 투자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